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배신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배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구나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만은 특히 배신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을 때 그럴 겁니다. 배신은 그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회 집단에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떤 합의라든지 또는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리, 또 믿음 이런 것들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 배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체제에서 충분한 이득을 다 누리다가 더 좋은 찬스를 노리면서 그 공동체 또는 이념적 그룹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이유로 배신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에게 확신을 주면서 안심을 시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성원들의 믿음을 저버리면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아주 의도적인 이기주의자들에 의한 배신도 있고요. 한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이나 신념 또는 특별한 이익을 공유하면서 뭉쳐진 집단이라든지 공동체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문제점을 깨닫고 그 조직을 떠난다든지 공개적으로 그 공동체에 쓴소리를 하는 소심파적 배신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수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일 겁니다만은 정작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신이고 더불어 양심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데니스 라이너 부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신뢰와 배신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을 보면 배신은 활화산 같은 정열과 배포와 희생과 고독을 각오한 사람들만이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두 번째 경우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신이란 말을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집단일 겁니다. 흔히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특히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위선과 위악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익만을 쫓아서 정당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배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적을 옮겨 다닌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신과 정치 집단을 배신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단어 미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정치적 배신을 덮기 위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과거의 정치 집단에 대해서 강력한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8.15 광복절 행사 당시에 이승만은 역적이고 백선엽은 사형감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그는 정작 지금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끔찍이도 증오하는 유신 정권 시절에 여당의 당직자로서 또 이 전두환 5공 시절에는 민정당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요직을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단맛을 맛보던 그가 3당 합당 이후에 꼬마 민주당으로 전격적으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그 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니까 다시 반대편인 한나라당으로 들어갔고요. 또 그 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꿰찼습니다. 참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의 정치 행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는 또 완전히 정치 색깔이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단맛을 쫓아다니던 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빼고 이승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일제 복무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를 정부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민족을 외면한 세력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거에 바로 그 보수 집단에서 녹을 먹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배신자들은 자신의 배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향해서 칼질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싸구려 누더기 배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서로 배신자라고 삿대질하는 경우죠.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꺼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든지 이런 검색어를 딱 쳤을 때 나오는 연상어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겁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이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던 사건. 아마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길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또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로 누군가 뒤에서 내 등을 칼로 찌른 아픔을 느꼈다 그러면서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자는 것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가 또 주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거칠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소신 발언을 꿋꿋하게 하면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 민주당 집권 세력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꺼낸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돌연 행정수도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영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세종시 수정안 등에서는 이 친박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소신대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12년 당시 친박 세력들은 진영 장관을 배신자로 불렀고요. 지금의 민주당 집권 세력 역시 그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배신 프레임에 걸려 있죠. 중요한 것은 진영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재형 원장과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 배신은 어떤 이익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집단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려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진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선택된 희생양이 된 셈이죠. 이 경우에 배신에 이르도록 만든 권력 집단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길로 다시 돌아설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성공한 정치 집단이 될 겁니다만은 이걸 그저 배신자 프레임으로만 공격한다 그러면 그 정권의 말로 역시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한 정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이 이재명의 반란과 불안한 여당의 미래, 이런 제목의 시론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올렸다는 페이스북 글은 지난 8월 25일 제목이 이겁니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무슨 의도로 쓴 것인지는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조폭 집단 또는 군대로 비유를 한 거죠. 특히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한 대목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다. 또 격을 좀 낮춰낸다 그러면 이낙연을 포함한 주류 세력의 소유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렇게 과격한 글을 올렸는데도 정작 민주당은 조용합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괄괄하던 이해창 당대표까지 침묵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사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됐기 때문이죠. 지위가 격상됐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다른 게 아니고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당대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재명 지사는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아니, 돌변했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지난 7월 20일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라디오 인터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당내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하루 만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의 목에 한껏 힘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을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다 그러고 뭐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쓴 이 글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이 지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정청이 결정을 미루고 있고 또 이낙연 신임 당대표 등 이런 당 주류에서 선별 지급론으로 흘러가니까 발끈하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현정 논설위원은 뭘 주목했느냐?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그런 태도 전환의 시점,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8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39%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시에 사이다 발언도 하고 이런 하여간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자주 쏟아내죠.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단어 선택이라든지 정치적 행동의 변신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여성이 부동산과 박원순에 실망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죠. 또 청와대 내에서도 강남 집 2채를 팔지 않겠다 그러고 버티다가 사퇴한 분이 있죠. 김조원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런 배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가다가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고 이재명 지사가 돌을 던진 것이다. 이 논설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서슬퍼런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대통령 선거 1년 전쯤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차기 유력 주자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차기 주자의 대권행을 가로막을 수는 있겠지만 대세론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현직 대통령도 차기 주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당이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됩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권력의 전환기에 우리는 그런 역사적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죠. 문재인 청와대가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권력 사정기관들의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또 공수처까지 만들어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유력 차기 주자에게 줄을 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바로 이런 공기 흐름을 감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에 의한 배신의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배신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아주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두 사람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TV 토론 당시에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 진영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적 이상의 적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걸 압니다. 지난 2018년 10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싸가지 없게 도가 지나치게 공격한 일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친문 진영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이 지사가 해경궁 홍씨 트위터 문제로 코너에 몰렸을 때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물고 늘어지면서 역공을 취했죠. 2018년 11월의 일입니다. 당시 이 지사는 해경궁 김 씨를 수사하려고 그러면 문준용 씨 의혹부터 수사해야 되는데 과연 청와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파문이 일었죠. 이는 사실상 반문 야당 선언이라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친문 진영은 이재명 지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영린을 건드렸다고 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 골수 친문이죠. 김남국 의원이 덜컥 받아들이니까 친문 진영에서 뭐라 그랬느냐. 문바가, 그러니까 극성 친문이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진영의 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문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공격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 1위 반열에 서게 되고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과연 골수 친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물론 골수 친문은 절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대선일까지는 잠잠하겠지만 만약 이재명 지사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되기라도 한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의 데자뷰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배신의 정치. 이재명 지사는요, 살아온 스토리 자체가 험난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성이 정치 행보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빠른 눈치 보기는 한 발 앞서 싶을 정도로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속결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떨어진다 싶으니까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홀로서기에 나선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 떨어지면 곧바로 공직자나 여당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바로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 지사가 간파하고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순발력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의 정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점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여인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결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마저 배신했죠. 그렇게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 또 한 번의 정치적 배신으로 재현된 겁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당 내 문재인 지지층들은 더 이상 이재명 지사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앞으로 험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앞으로 대선 주자 행보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